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의 폭염특보는 열흘 만에 해제됐습니다. 김세연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쪽 지역의 폭염은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 흑산도와 홍도에는 폭염주의보가 새로 내려졌고 경기 부천과 김포, 충남 태안과 서산 등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폭염경보로 상향됐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뜨거워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심해질 거로 예측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경기 광명의 낮 기온은 40.2도, 서울은 37.8도를 기록하며 7월 상순 기준으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밤에도 열기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 25도 등 서쪽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서울과 광주 36도, 대전 35도 등으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부 지역의 폭염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지난달 29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후 열흘 만입니다.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데다 장기간 폭염이 이어졌던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폭염으로 7월 최대 전력 수요가 경신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어제 최대 전력 수요가 93.4기가와트까지 높아져 7월 전력 수요로는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전례 없는 더위로 7월 초 전력 수요가 예상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도 예비력 10기가와트 이상을 유지하며 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9.15 정전 사태 당시 예비력이 1기가와트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예비력은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남은 3주 동안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한국 시각 오늘 새벽 1시 20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8월 1일부터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적었습니다. 4월 발표된 관세율과 같습니다. 한국과의 무역은 오랜 기간 상호적이지 못했다면서 상호 관세 25%도 무역 적자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선 한참 모자라는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상호 관세가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라고 했지만 백악관 당국자는 자동차나 철강 등 품목 관세 대상엔 상호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한국이 무역 장벽을 없애면 서한 내용 조정을 고려하겠다며 협상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That will be provided in this correspondence to these foreign leaders will be going out the door within the next month, or deals will be made, and those countries continue to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일본에는 4월 발표된 관세율보다 1%포인트 오른 25%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트럼프는 오늘 하루 모두 14개국에 보내는 서한을 순차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 유예 기간을 다음 달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하면 8월 1일 관세 부과일도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카운터파티인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 측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미국 측은 공감을 표하면서 관세 부과 시점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합의를 위한 긴밀한 소통을 제안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상호 관세 통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관세 인상이란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본다며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은 것에 의미를 둔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8월 1일 전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시기와 방식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방미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현지 시각 7일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을 강조하며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철폐하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가운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시장 전망치였던 6조 원을 밑도는 수치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9%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은 74조 원,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9% 줄었습니다. 실적 부진의 주요 요인으론 반도체 사업부의 부진이 꼽힙니다. 주력 부문인 메모리 사업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같은 일회성 비용 탓에 실적이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고객별로 평가와 출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메모리에 대해선 삼성전자는 대중국 제재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AI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고 삼성전자 같은 한국 기업도 판매 제약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쌓인 재고를 손실로 잡았고 라인 가동률 또한 떨어지면서 실적이 하락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하반기엔 점진적으로 수요가 회복하고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적자가 줄어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재고를 목적으로 한 3조 9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하고 이 가운데 2조 8천억 원 규모는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앞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LG전자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LG전자의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은 6,391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6% 줄었습니다. 주요 시장의 소비 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데 더해 미국의 통상 정책 또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됐습니다. LG전자는 관세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과 시장 내 경쟁 심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포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사무실을 포함해 10여 곳입니다. 윤 의원이 이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들로 지목된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 등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순직해병 특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오는 11일 오후 3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입니다. 특검은 당시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불같이 화를 낸 것이 수사 외압으로 이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12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도 알린다는 입장 어떻게 하십니까? 특검은 조만간 또 한 명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소환할 방침인데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경로로 느낄 만한 기억이 없고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영장 심사 일정이 내일로 정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된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하루 만에 법원의 심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신문 당일 변호인단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해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은 법원에 66쪽에 이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5개 혐의를 담았습니다.
우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면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한 다른 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이 해제된 뒤 나중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이를 폐기한 혐의,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은 혐의 등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다만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해선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다며 일단 제외했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이 넉 달여 만에 다시 구속될지 여부는 이르면 9일 밤 결정됩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경찰이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해 경찰관 2천여 명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윤 전 대통령 찬반단체 다수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선동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영장 발부 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기동대 30여 개 부대 2천여 명과 안전 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 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국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릭 맥콜리 유엔사 부사령관은 오늘 유엔사 창설 75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관련 정보가 필요로 하는 측에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한국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도 무인기 의혹을 계속 조사 중이라는 유엔사 부사령관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정치적 발언을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과거 유튜브 출연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이 위원장이 특정 정당을 거명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발언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는 발언을 했고 보수의 여전사라는 표현에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발언이 특정 정당에 대한 이 위원장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장으로서 당파성을 드러내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직책의 위상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언행은 방통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해 11월 14일 국회가 이 위원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지 약 8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고 공직사회 전반의 정치적 중립과 품위 유지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민생 회복을 내세우면서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비리, 불법 의혹 투성이라며 다음 주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원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조속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비리, 불법 의혹 투성이라며 자체 국민검증단을 통해 도덕성과 정책 역량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마치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내각은 범죄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민주당의 선 협치를 저버린 입법 폭주가 다시 시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당 내용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출당 조치를 요구한 거로 알려진 권영세, 권성동 의원이 안 의원을 향해 비열한 행태,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한다고 공개 비판에 나선 겁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당원과 국민의 혼란을 들여 송구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새 혁신위원장을 임명해 혁신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단체가 오늘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새 정부를 향해서 경직된 남북관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정혜주 기자입니다. 납북 피해자 단체인 납북자 가족 모임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파주 임진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 최성룡 대표는 오늘이 집회 신고를 한 마지막 날이라며 다른 단체도 전단 살포 중단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의무로 납치된 가족 소식지를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앞으로도 천륜의 만남의 장소가 돼야 합니다. 이 단체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특히 비공개로라도 빠르게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은 올해 초부터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실제 4월과 5월, 6월에 각 한 차례씩 납북 피해자들의 정보 또 송환 요구 메시지 등이 담긴 전단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 방향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접경 지역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자 지자체와 경찰은 수사를 의뢰하거나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 등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지난달 말 단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면서 상황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김 차관이 최 대표에게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면서 납북자 가족 의견도 경청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에 납북자 가족단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남중 차관 등이 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앞으로 납북자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겠다던 일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사안을 유네스코에서 다루려고 시도했는데 표결 끝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군함도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한 일본. 하지만 유네스코의 계속된 권고에도 일본은 10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계속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한국과 역사 분쟁이기에 한일 양자가 협의해야 한다는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맞붙었습니다. The current implementation, particularly at the Tokyo Industrial Heritage Information Center, remains inconsistent with the committee's decisions. The bilateral dialogue, quote, may proceed more fruitfully outside the oversight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결국 이 문제를 유네스코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초유의 표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유네스코에선 표 대결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한일 간 표 대결은 처음입니다. 21개 위원국이 비밀 투표를 한 결과 유네스코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말자는 일본의 안이 찬성 7, 반대 3, 기권 8, 무효 3으로 채택됐습니다.
유네스코를 무대로 펼쳐지는 과거사 논쟁에 대한 피로감과 일본의 로비 등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의 약속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ish to express our sincere regret that the committee was unable to retain this important item on its agenda. 초유의 표대결에서 패배함에 따라 앞으로 일본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도광산 등 다른 세계유산에 대한 논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인천 맨홀 사고로 숨진 오 폐수관로 조사관리업체 50대 직원은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이 산소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까지 100명이 넘은 걸로 확인된 가운데 여름 캠프에 참가했던 27명의 어린이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수십 명의 생사가 황규수 기자입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고 마당은 잔해로 어지럽습니다. 여자 어린이 750명이 묵었던 캠프 미스틱. 이곳에서만 어린이 27명이 숨졌고 10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I mean, there's just kids, the parents deserve to know what happened to them. And my girlfriend's sister is 9 years old, and that's pretty much how old these girls were. CNN 등 현지 언론과 당국은 이번 홍수로 현재까지 100명 넘는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도 최소 20명이 넘습니다. 당국은 헬리콥터와 보트, 드론 등 대규모 장비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센 물살에 부러진 나무와 쓰레기 더미까지 더해져 수색은 쉽지 않습니다. They were literally crawling in and over debris searching for our one male flood victim that is still missing. 호우를 비롯해 잇단 악천후는 실종자 가족과 수색팀을 더욱 애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 기상청이 피해 지역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There is heavy rainfall that's already occurred, and there is more heavy rainfall that's expected that will lead to potential flash flooding broadly in these regions. 한편 미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립기상청 감원이 인명피해를 키운 것이라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홍수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건 부도덕하고 비열한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내리쬐는 뙤약볕 속에 70대 농민이 들깨 모종을 옮깁니다. 오전인데도 벌써 30도를 훌쩍 넘은 기온.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틈틈이 물을 마셔도 더위를 식히기엔 잠시뿐입니다. 일이 막 자꾸 늦어질 때가 있어요. 늦어지면 뭐 이렇게 뙤약볕에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지치고 땀나고. 비닐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이렇게 환풍기 10여 대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지만 이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40도에 육박합니다. 수시로 딸기 잎을 솎아내야 해 폭염에도 일을 쉴 수 없습니다. 거의 매일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에 관계없이. 그렇게 솎아내기 작업을 해줘야 얘네들이 그 통풍도 잘 되고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렇다 보니 충남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의 3분의 1가량이 농민들이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외부 온도 변화에 둔감하기 때문에 폭염에 더 취약합니다. 계속된 열대야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장시간 야외 작업을 할 경우 자칫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외 작업을 할 때는 그늘에서 자주 쉬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기온이 치솟는 한낮에는 가급적 작업을 피하고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할 것을 당부합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관세 위협과 삼성전자 실적 부진을 딛고 국내 증시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다시 3,100선을 회복하며 2% 가까이 올랐고 코스닥도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5.48포인트 상승한 3,114.95에, 코스닥은 5.78포인트 오른 784.24에 마감했습니다. 전일 미국 3대 지수는 1% 가까이 하락했지만 코스피 시장은 종일 상승세를 지속하며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 규모는 올해 들어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은 신고가를 돌파하는 등 금융주 흐름 좋았고 달바글로벌을 비롯한 화장품주, 석유화학과 지주사주 강세였습니다. 이 밖에도 SK하이닉스 4%대 급등을, 두산에너빌리티와 지역난방공사, 삼양식품 상승한 반면 현대제철과 FNF, 하나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마리서치 신고가 기록과 SAMG 엔터와 SM 등 엔터주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67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마치 찜통 같은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풍이 불면서